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할 시간입니다. 최근에 채권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그런데 은근히 많이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반비례 관계라는 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근데 채권이라는 게 채권 발행한 사람이 만기가 되면 정해진 금액을 줘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채권의 가격과 금리가 계속 바뀌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였습니다. 아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또 이런 간지러운 부분 긁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해서 오늘은 정해져 있는 채권 가격과 금리가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 미국의 채권 금리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채권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일부의 분들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면 최근에 연일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채권 금리는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채권을 가졌다면 내가 가진 채권도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리가 같이 오르게 되는 건지, 또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가진 채권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닌 건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발행된 채권을 사신 분들이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채권 가격이 어찌됐든 간에 채권 발행자가 파산한다든지 디폴트만 없으면 원금과 이자는 원래 적힌 금액대로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채권에 적혀있는 이자, 원금 그대로 준다는 건데, 그럼 기사에서 채권 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건 뭡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변하는 기본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은 채권이 처음 발행되는 발행시장하고 그렇게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간에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거래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구분해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영상에서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해 발행시장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처음 발행할 때 발행자하고 그걸 처음 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발행시장을 자본 조달시장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했었는데요. 반면에 유통시장은 그 이후에 투자자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그런 시장이 유통시장이라고 했죠. 우리 주식 투자할 때 회사한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다른 투자자들한테 사고 또 다른 투자자들한테 팔고 하는 유통시장 거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채권 시장 역시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발행 시장보다는 유통 시장이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를 볼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의 수치는 유통 시장에서 발표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가격이 변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이 유통시장에서의 채권을 두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규모가 더 큰 시장도 유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시장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국가면 우리가 국채라고 하고,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가 되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시장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채권에다가 세 가지를 표시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 채권의 가격을 나타내는 액면가고, 두 번째가 그 채권의 액면가에 대해서 연 몇 % 이자를 줄 건지를 약속하는 표면금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채권의 만기를 나타내는 만기 기간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 돈 빌리면 얼마 빌렸다, 언제 갚겠다, 이자는 얼마다라는 이 세 가지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액면가는 제가 100만원이 필요해서 100만원짜리 채권을 한 장 발행해서 팔면 그 채권의 액면가는 100만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기사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 금리가 오르니 하는데 채권에 표시된 액면가, 표면금리는 적혀있는 그대로 주는 건 맞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액면가 100억에 표면 이자는 2%를 주는 만기 5년짜리 국채를 발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우리 정부가 이 채권을 산 사람한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에는 매년 2%에 해당되는 2억의 이자를 주고 만기가 되는 5년 뒤에는 100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향후의 국채시장에서 5년 만기 국채금리가 오르든지 떨어지든 관계없이 매년 2%의 이자와 만기에 돌려받는 100억까지를 합쳐서 보장해서 지급하게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이나 채권 금리는 어디서 변하는 겁니까?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투자자하고 그리고 그 채권을 사려는 신규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유통시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채권 시장에서 채권 수요가 많으면 채권 금리를 낮게 줘도 채권이 잘 팔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 수요가 적으면 채권 금리를 높게 줘야 채권이 잘 팔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금리 2%짜리 국채가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경제가 안 좋아서 안전자산인 국채 쪽으로 투자 수요가 확 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 위기를 살리려고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 국채 수요가 많이 몰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정부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는 액면가 100억에 표면 이자를 1%만 주는 만기 5년짜리인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국채 수요가 충분하니까 예전보다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겠죠. 그럼 이제 시장에는 기존 금리 2%짜리 국채랑 요번에 새로 발행된 1%짜리 국채랑 두 종류가 깔려 있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 예전에 나왔던 2%짜리 국채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1%짜리 국채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얼핏 봐도 2%짜리 국채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1%짜리 국채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니까 액면가인 100억을 주고도 살 수 있지만 2%짜리 국채는 이미 예전에 발행된 국채라 시장에서 웃돈을 더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2%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발행되는 채권이 1%짜리 이자를 주는 채권인데 내가 가진 2%짜리 국채를 1%짜리 국채하고 같은 가격으로 액면가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사는 사람은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2%짜리 채권을 사는 게 1%짜리 채권 사는 것보다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채권 투자자가 2%짜리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100억짜리 국채에 2억을 더 얹어줘서 102억에 사는 식으로 웃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2%짜리 국채가 액면가 100억에서 이제는 102억으로 거래가 된 거니까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의 상황하고는 반대로 채권 공급이 늘어서 채권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때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쳐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채권 수요가 줄었으니까 채권 이자를 더 많이 줘야지 국채를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기존의 1%짜리 국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높은 2%짜리 국채를 새롭게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기존 채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나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1%짜리 국채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2%짜리 국채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기존에 1%짜리 채권 가진 사람들이 2%짜리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기존의 1%짜리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액면가 100억보다 더 싸게 팔더라도 2%짜리 채권으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차피 지금 상황이 2%짜리 채권을 액면가 100억에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전에 나왔던 1%짜리 국채를 100억에 살 이유가 없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 1%짜리 채권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액면가 100억보다는 더 싸게 내놔야 가지고 있던 채권을 더 쉽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국채 가격이 내려서 거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단순히 국채 공급이 많으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국채 가격이 오른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사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해를 쉽게 한다고 좀 가장한 측면도 있는데 이런 숨은 내용은 감안해서 국채 가격 변화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웃돈 안 받고 국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익이라 안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시세 차익을 내고 파는 게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이 높다 생각해서 팔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을 쫓으려는 투자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 때로는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채권금리가 변한다고 하니까 채권에 적힌 표면금리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표면금리랑 신문기사에서 말하는 채권금리는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말하는 채권금리는 채권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채권 수익률은 화면의 공식처럼 이자 수익하고 시세 차익을 합쳐서 계산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금리만으로 채권 수익률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해져 있는 채권 가격이 왜 변하는지와 채권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발행시장만 있다면 채권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계속 변하지는 못하겠죠. 모두 유통시장에서 다양한 목적, 다양한 투자 계획을 가진 투자자들이 만나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 변동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